자, 그러면 이제 그 독립혁명 과정을 이제 볼게요. 이 독립혁명 과정에서 이제 식민지 사회가 분열이 됐는데, 식민지 독립을 외친 예국파하고 영국을 지지하는 충성파가 갈려서 나왔거든요. 근데 다수는 예국파들이죠. 그래갖고 이제 초창기 때는 당연히 민병대가 쫄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영국 그 정규군들은 훌륭한 무기나 전술이나 이런 것들로 민병대 압박을 했고 밀렸지만 이 사우토가 전투의 승리로 유리하게 전개 돼요. 이 사우토가 전투는 그 워싱턴이 이끌었어요. 그 워싱턴이 그 영국군에게 뉴욕을 뺏기고 델라웨어 강을 이제 건너서 후퇴하게 됐는데 그때 마치 성탄절이었어. 그래서 성탄절 맞이해서 영국군이 성탄절을 이제 축하하려고 추격을 멈췄나봐요. 놀려고. 근데 그 틈을 노려서 델라웨어 강을 다시 건너서 영국군을 기습해서 승리한 거야.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사우토가 승리해가지고 유리하게 전개를 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외국들이 세력들이 개입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좀 뒤에 프랑스 같은 게 직접 군대도 파견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요크타우 전투에서 승리하죠. 그래서 파리 조약에서 식민지 독립을 승인하고요. 부부는 5대5 선은 미시피시간 또 남은 조지아 남쪽을 경계에서 영토가 인정됐다. 그래서 이 파리 조약은 주위에 7년 전에 끝나고 나서 무슨 조약을 맺었죠? 파리 조약을 맺었죠. 그래서 이 파리 조약 실력 보시면 알겠지만 수십 기가 돼요. 파리에서 중요한 조약 때 되게 많이 맺었어. 그래서 이제 6대 파리 조약은 7년 전에 끝나고 맺어진 파리 조약은 좀 다른 파리 조약이에요. 자, 그 다음 외국의 반응인데 이것도 별별 2개 쳐놓아야겠죠.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프랑스나 에스파냐, 네덜란드는 식민지인들에게 가담했어. 이 나라의 공통점은 뭘까요? 한번 영국한테 당했던 나라죠. 그래서 이제 일단 프랑스가 제2차 백년전쟁 때 영국한테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덜란드도 이제 네덜란드 그 항해조약 때 당했고, 스페인도 항상 견제받았고, 그러니까 한 번씩 당한 나라들이 참여한 거야. 직접 군대도 파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볼 때도 이것도 왕조전쟁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력 분열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참여한 거고, 그래서 세력이 약했던 누굴 믿어준 거죠? 식민지를 믿어준 거죠. 거기에 러시아,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는 무장 중립 동맹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영국이 중립국 그 선박을 납포하거든요. 그거에 뭐냐면 연이 받아가지고 무장 중립 동맹을 이제 선포하는데 무장 중립 동맹은 뭐냐? 국의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식민지군에게 병력을 파견해서 도와주겠다. 이런 선언이야. 그러니까 영국군에게 이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 거죠. 자, 하여튼 결국에는 이제 승리를 하게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미국 혁명의 견해가 이제 있는데 미국 그 혁명에는 항상 개론에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회적 중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그 당시 시민 내부에서 쓰고 있던 귀족적인 세력 원리와 민주주의 세력 간의 어떤 다툼이었다. 그래서 이제 계급혁명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좀 미국 사회에서는 맞지가 않아. 미국 사회에서는 계급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 미국 독립혁명 선언서에는 자유를 외쳤지만 평등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갖고 요거는 그 당시에 그 미국 혁명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19세기 때 후에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이 이제 개칭화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점이야. 후대의 어떤 역사 선물과 가운데서 나온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점이 뭐냐면 파벌 관점 좀 뒤에 넘어가고, 세 번째 관점은 독립혁명이다. 기본적으로. 그게 미국의 이제 그 혁명은 기본적으로 시민지가 누렸던 자유와 자치를 보다 확고히 확립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래서 좀 보수적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파벌의 관점인데, 파벌의 관점은 뭐냐? 앞에 그 사회론적 관점하고 독립혁명적 관점을 같이 섞어놨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독립혁명적 관점이 좀 강해요.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관점이 있다. 그 중에 제일 유력한 관점은 독립혁명 관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이렇게 있는데, 왜 이게 혁명이냐? 독립하고 나서 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뭐죠? 공화정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 공화정을 만들어서 최초의
공화정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영향을 보면 라틴 아메리카 독립의 기운을 조성했고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줬죠. 미국도 웃긴 게 이게 프랑스 혁명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지만 또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줘. 그래서 그때 이제 프랑스가 이제 나팔 같은 사람들이 또 많이 참여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참여하고 나서 그 프랑스 혁명에 다시 영향을 주죠. 그래서 나팔 같은 사람들이 미국의 독립혁명운동에 가서 참여하고 나서 그냥 와가지고 또 프랑스 혁명에 또 영향을 줍니다. 그럼 프랑스 혁명도 영향을 줬던 게 원치는 않지만 거기 참여함으로써 재정적 파탄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미국 그 프랑스 혁명에 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사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렇게 뭐냐면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괜히 오지랖 이제 말한 거 아니에요? 프랑스는. 자, 그럼 미국의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발전됐는가? 이걸 제가 이제 했는데, 잠깐 185페이지 보세요. 교학사. 이걸 읽었죠? 일단은 한번 이제 그 읽은 부분에서 한번 찾아가지고, 그 미국의 이제 발전 과정을 볼게요. 자, 요코타론 전투에 영국을 물리치고 이제 파리지역을 밀고 이제 승리를 했어요. 미국이. 그래서 처음에 미국이 이제 할 때 두 가지 의견이 있어. 앞으로 이제 미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나는 중앙집권적 연방주의적인 형태, 그 다음에 지방국가적 주권주의 형태, 이렇게 해갖고 결국엔 타협했죠. 그래서 헌법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연방구역이라고 해갖고 헌법 만들기 이전에 그 13개 독립연합국가가 이제 성립됐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독립된 국가가 한대 국가가 아니라 그 CIS처럼 그 구소련 연방들이 이제 그 소련 연방 예전에 해체된 국가들이 독립국가 연합해갖고 한 것처럼 국가 간의 연합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통제력을 받지 못해. 그리고 이제 그 뭐냐면 연방은 그냥 상징적 존재고 통제력을 받지 못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뭐 계획을 침체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갖고 아까 전에 중앙집권주의와 지방국권주의 것을 타협해갖고 연방 헌법을 만든 다음에 상권 분리에 입각해서 뭘 넣죠? 민주공화정을 넣죠. 그래서 그 뭐냐면 미국은 연방주의에 입각해서 연방 정부의 권한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주별로 뭐도 있죠? 지방국권주의, 주권주의 그런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연방정부는 군사권과 외교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각 주에서는 나머지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미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경찰권도 각각 주마다 달라. 그래서 연방 경찰이 있고 또 주 경찰이 있고 이렇게 있고 주 안에서 또 법을 따로 만들죠. 얘네들끼리. 그래서 이제 주 간에 또 이제 사용자를 허용하는 주도 있고 왜냐면 인정하지 않는 주도 있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있고 권력 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연방의 최고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은 이제 어떻게 뽑죠? 그 직접선거법과 간접선거법이야. 간접선거를 뽑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서 뽑는데 보통 이제 그 미국에서 상원과 하원이 있죠. 상원에서는 각 주마다 2명씩 배출돼. 근데 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 배출하죠. 그래서 상원수하고 하원수 합쳐가지고 대통령 그 선거인단을 구성하죠. 근데 웃긴 건 거기에서는 승자 독점주의 대해서고 예를 들어 여기에서 그 한 표라도 특정 당이 우세했다. 그러면 선거인단은 다 그 특정 당을 갖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가 많으니까 그 하원이 50명이고 상원이 5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원이 2명이면 52명이잖아. 그럼 대통령 선거인단도 52명이 돼요. 그러면 그 52명에서 선거를 했어. 뽑았어. 근데 공화당표가 더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52명이 다 공화당 거예요. 이건 천천히 무슨 주의가 반영이 되냐면 주권주의. 왜냐면 그 주는 한 표로 계산해요. 그게 입각해서 이제 그 주권주의 원칙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갖고 미국에서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예를 들어갖고 전체적으로 그 많은 투표를 얻어도 이 주에 따라서 그 대통령단 선거인단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한 후보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 지금까지 유지가 돼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권력 행사의 특징이고 초대 대통령이 누가 됐죠?
워싱턴이 있죠. 예. 그래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연방주의자, 국권주의자가 좀 싸우고 있었고, 그래서 연방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해밀턴과 메디슨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 군권주의는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있고, 그 메디슨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연방주의자들은 뭘 원했냐면 공화국을 원했어. 그래서 그냥 일부, 그 뭐냐면 소수 엘리트들이 정치하는 원했는데, 그래서 제퍼슨 같은 이제 분권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야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죠. 그래서 연방주의보다는 뭘 원했다? 분권주의. 지금도 주가 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인구가 별로 없어. 각 주마다 인구가 뭐 10만 명에서 20만 명? 그러니까 아테네식이 조금씩, 아테네 인구가 3만 명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뭐 마음만 먹으면 모두 가능해요. 침전민주주의도 가능하잖아. 근데 연방주의 입장일 때는 주가 뭉쳐있으면 도저히 안 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제한선거를 바탕한 어떤 일부 몇 명의 가족 지배 체제 이런 것들을 원했던 거죠. 결국엔 어느 식으로 갔죠? 민주주의 방식으로 나가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 네,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프랑스 연구로 넘어가죠. 자, 프랑스 연구도 시험이 자주 나오죠. 여기 프랑스 혁명에 이제 나오는 부분은 어떤 거냐? 프랑스 혁명의 배경. 그 다음에 그 네 번의 정치 변화가 있었죠.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총재정부. 그 중에 국민의회하고 국민공회. 그 다음 프랑스 혁명의 의. 여기에 네 곳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프랑스 혁명도 좀 중요한 거니까 교과서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금성교과서. 읽기 전에 이거 깜빡했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네.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자, 209페이지 펴보세요. 자, 다음 자는 1620년 12월에 작성한 메이플라워 서약의 일부다. 그 서약의 주체를 쓰고 이 서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북아프리카 영국 식민지 특징을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아래에 이름이 명기된 우리는 본 진술을 통해 우리 자신의 보다 자답지까지 있을 수 있다. 보전. 그리고 진술한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과 서구의 면전에서 상호 간의 엄숙한 서약을 하고 시민의 정치 통일치를 결속한다. 이거는 뭐냐면 메이플라워 선언이죠. 그래서 이제 시민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종교적 자유와 정치 평등을 하는 시민 공동체를 결속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보통 이제 외국에서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 때 서약을 작성하거든요. 계약을 맺고 다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죠? 중세에 영향을 받는 중세. 그런 게 있어요. 자, 서약의 주체는 여기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좀 힘들게 하는 청교도가 있고 좀 디테일하게 담아가면 피그는 파더스 여기 있죠. 그래서 답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영국의 이제 시민지 특징은 성설 기준과 신정 정치, 성서국가는 교회 중심한 민주적 자치 발전, 신앙에 대한 어떤 다른 종교에 대한 불가용 이런 것들.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이거 서양사 기초 지식에서 제가 그냥 발췌한 건데 몰라. 요건 그래도 공사면 하여튼 이거 문제가 있는데 공원형 기출 문제인데 이게 좀 약간 답이 명확하지 않아요. 요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2번을 이제 보면 다음은 18세기 때 발표된 한 선언 내용이다. 이 선언을 발표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제적 배경을 두 가지 쓰고 사건의 전개 과정에 영향을 미친 국제정세를 기술해 보시오. 자, 여기에는 이제 이거는 미국의 독립선언서죠. 근데 어떤 분이 프랑스 인권선언을 많이 헷갈렸어. 그래서 프랑스 인권선언을 생각하고 썼어. 만약 경제적 배경과 국제정세가 어떻게 다르죠? 답이? 예. 그러니까 이게 분리 파악을 못한 거지. 예. 자, 경제적 배경은 뭐야? 건전한 방위 정책에서 7년 이후에 강력한 중산주의 정책을 실시해서 가세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레네게리 사업의 석주들에 대한
식민지인들의 이주를 금지시키는 그런 정책도 있고, 국제정세는 이제 그 당시 프랑스, 에스파냐, 네덜란드는 직접 가담을 했고요. 러시아, 스웨덴 같은 무장 독립, 그러니까 무장 중립 동맹을 선언했죠. 예. 그런 것들 쓰시면 돼요. 예, 요거는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다음 글을 궁금해 답하시고 있는데, 모든 인간은 평생을 태어났으며 조물주의 몇 개의 양보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는데, 그 권리 중에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간은 정부를 주식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에 유리된다. 자, 미주진 과학 기획에 관련된 존 로크의 정치사상 내용은 설명하고, 자, 이거는 이제 존 로크의 정치 철학을 사회계약으로 설명하면 되죠. 이 부분을. 네. 그래서 저항한 걸 중심으로 쭉 설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년 전쟁이 끝난 뒤부터 가상원이 이르기까지 과정을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가사건은 뭐, 잠깐만, 가사건입니까? 가성. 네. 미국 독립선언서. 미국 독립선언서. 네. 자, 미국 독립선언서인데, 이 미국 독립선언서에 이르는 과정. 그래서 7년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스턴 차 사건이라든지, 인지법, 그런 거 쭉 쓰시면 되겠죠. 1차 대륙계획까지 쭉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의 과정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프랑스 인권선언서고, 다는 뭐죠? 요거는 이제 그 독립선언서죠. 아니, 독립선언, 시민혁명 때, 그 당시 이제 노예해방선언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노예해방선언 의료 학대와 미국 공업화 배경은 뒷부분에 있으니까, 이것도 좀 살펴보기로 하죠. 예. 그래서 요거는, 독립운동 과정 관련된 부분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프랑스 대학원에 나갈게요. 근본국가에서 212페이지. 프랑스 혁명의 일단 배경을 이제 읽고 설명한 다음에 다음에 넘어가죠. 예. 프랑스 혁명의 배경을 읽어보세요. 프랑스 혁명의 배경.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 사회를 구제도라고 한다. 구제도는 절대왕정, 부회, 신분제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체제였다. 절대왕정은 제1신분인 성직자와 제2신분의 귀족의 공원전 특권을 보호하였다. 소수에 불과한 이 두 신분이 프랑스 토지와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반면 제3신분인 평민은 이후에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었지만 정치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무거운 경제적 부담에 시달렸다. 특히 제3신분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던 농민은 영주에게 각종 지대와 세금을 납부하고 부역의 의무도 졌다. 그리하여 농민들은 이러한 공권제의 잔재를 구시대의 거추장스러운 유산으로 여겼다. 한편 제3신분 중 시민계급은 상공업을 통해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계몽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점차 세력을 키워나갔다. 프랑스 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은 왕실의 재정 위기였다. 프랑스는 계속된 전쟁과 미국 혁명에 대한 지원, 왕실의 사치로 재정이 매우 궁핍하였다. 이에 루이 16세는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1614년 이래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던 새 신분의 일인 3신분의 삼부회를 소집하기 이르렀다. 1789년. 예. 자, 그러면 그 프랑스 혁명의 이제 그 배경을 줄게요. 배경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뭐 구제들 모순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상적인 어떤 계몽사상 보급, 그 다음 재정 악화 이런 것들인데, 일단 근본적인 것은 뭐죠? 구제들 모순에서 출발하고, 직접적인 타격은 뭐예요? 재정 위기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그 프랑스의 구제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앙시앙 레짐이라고 해요. 이 앙시앙이라는 것은 고대, 오래된 것 이런 뜻이고, 레짐이라는 것은 이제 그 프랑스어로 행정정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오래된 체제, 행정정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앙시앙 레짐이라는 인식 자체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식했던 건 아니에요. 그 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이 혁명 주체들이 그 전의 시대를 앙시안 레짐 이렇게 하고 지금 시대를 신체제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프랑스성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 말이거든요. 자, 하여튼 그 앙시안 레짐의 이제 그 구제도의 모습은 어떤 거냐? 자, 일단은 이 앙시안 레짐은 봉건제를 바탕으로 했어요. 근데 봉건제를 바탕으로 했지만 중세 봉건제도는 아니에요. 이미 중세 봉건제도는 13세기, 14세기 때 없어졌다고 했죠? 근데 영국은 다 없어졌는지 몰라도 프랑스는 남아있었어.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농노나 이런 자원이나 개념이 없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런 봉건적인 잔재들이 계속 있었어. 이런 것들이 아직 청산되지 못했다는 거. 그 다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제 모순이 집약되어 있고 낙후된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프랑스는 그 당시 제일 선진적인 지역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혁명이라는 것은 어디에 일어나냐면 못 먹고 못 사는 데서 일어나지 않아. 어느 정도 살고 어느 정도 억압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프랑스가 제일 적당한 지역이죠.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혁명이 일어나는 당시에 종초는 평등했죠. 경작권이나 소유권이나 뭐야? 경작권 다 평등하게 나눠가졌죠. 중소농민 계층이었죠. 오히려 영국보다 안정된 사회였어요. 영국은 어떤 계층이었죠? 양극화된 사회잖아. 어떤 사람은 토지 소유권과 경작권이 집중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 없는데 농민들은 다 평등했어. 경작권이 고독에 분배되어 있는 일종의 중소농민들로 구성된 이런 그 사회였죠. 예. 자, 하여튼 그럼 성직자들과 이제 귀족들을 이제 볼게요. 프랑스의 성직자 귀족들의 특권 사회인데 이 성직자 귀족이 전 인구의 몇 %냐? 2%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뭐가 되죠? 30분이 되는 거죠. 그럼 1신분 성직자를 볼게요. 자, 이들은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죠. 지금도 한푼의 세금을 내지도 않으면서 여러 특권을 부담한 여러 특권을 누리는 그런 계층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독자적인 성직자 회의와 종교재판이나 수사 법정을 가지고요. 그 다음 각종 면세 특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면세 특권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성직자들 돈 안 내죠. 근데 천주교에도 돈을 낸다고 해요. 예, 자발적으로. 예, 좀 의식이 있는데 그때도 자발적으로 국왕에게 세금을 낸 사람도 있었나 봐. 예,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세금 면제받고 그 다음 토지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국토의 10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봉건적 지대인데 봉건지대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이게 좀 복잡해. 그래서 이제 봉건지대를 징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11조라는 이름으로 11조도 이제 징수하고 그 다음에 교육이나 국민사업도 독점하고 출판물도 검열하는 그리고 그 프랑스는 카톨릭 사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들의 세력이 막강해요. 그래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막강한 파워를 장악하고 있죠. 자, 근데 이들은 또 그 계층이 있어요. 그 고위성직자는 이제 주교나 수도, 기족 같은 사람들은 이제 주교나 수도는 기족과 거의 동일한 계층이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 하위 사제들, 성직자들, 사제나 수도사들은 거의 평민이야. 평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향후회 때 그 일신부분에서 계급 배반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것이 뭐냐면 그 하층 그 성직자들이 30분에 가담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 출신이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평민 출신이야. 요 일신부는 또 이제 고위성직자는 또 귀족 출신과 연결되죠. 그렇지만 하위성직자는 평민 출신과 연결된다. 여기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들의 결정이 단서는 뭘까요? 공식적으로 생문학적 재생산이 안 돼. 이 말은 뭐가 되죠? 생문학적 재생산, 배를 못 난다는 거죠. 영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를 세습하지 못하죠. 그리고 부를 세습하고 특권을 그린 집단은 1신분이 아니라 2신분이 되는 거죠. 귀족을 볼게요. 자, 귀족은 여러 가지 특권을 갖고 있어요. 이들도 이제 토지의 5분의 1 정도를 소유를 하고 있고요. 동거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타이어를 이제 뭐냐면 그 징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타이어를 자기가 내는 게 아니라 징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타이어 징세의 권한이 있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나 구역이나 이런 것들 말하자면 그 타이어라고 해서 직접세가 있는데 타이어가 도로나 구역을 면제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해보겠어요. 예. 그 다음에 그들도 봉건적 지대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적어놓으세요. 봉건적 지대. 그래서 1계급과 함께
봉건적 지대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요게는 이제 말하는 그 봉건적 지대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이게 좀 복잡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는 그 봉건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봉건제가 없죠. 200년 전에 얘기해요, 2, 300년. 그 당시 봉건제도는 없었지만 봉건적 잔재는 있었어.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선조들이 그 농노였으면 예전에 귀족들에게 바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보면 대개 이제 귀족들이 그 당시에도 이제 토지 소유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귀족들만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부자들도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소장인들 있죠. 자, 요때 소장인들은 영국과 달리 계약 농업 노동자가 아니라 중소 농민들이야. 좀 생활이 안정돼 있어. 그러면 귀족하고 소장인들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얘는 지주고 얘는 소장인이기 때문에 뭐가 나빠하면 돼요? 지대만 나빠하면 되죠? 이게 경제적 관계죠. 경제적 관계. 근데 귀족과 농민이라는 게 요 관계만 있는 게 아니야. 뭐냐면 공권적 권리가 있어. 공권적 권리.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적 권리. 이걸 이제 공권적 지대라고 하거든요. 네, 공권적 지대인데, 이 공권적 권리는 형식적인 거야, 상징적인 거야. 이 공권적 권리 안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명예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가문을 이제 장식할 수 있는 시장 같은 거, 창건 기준도 뭘 찰 수 있죠? 칼, 이 정도 차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의 권리 있죠? 공동체 권리를 독점을 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그 마을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권리들 있죠? 그 마을에 가서 그 뒷산 가서 사냥을 한다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그 다음 수족 채집을 한다는 그런 것들은 인정해줬는데, 이때 들어오면서 절대 왕조 들어오면서 이걸 뺏은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사냥이나 낚시나 수족 채집 이런 거 못하게. 그래서 이런 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제 뭐냐면 이런 권리들 봉건적 권리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별 중요한 건 아니야.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것뿐이고, 실제 농민들에게 고통을 얻었던 게 경제적 권리, 봉건지대라고 하는데, 이 봉건지대는 앞에 귀족과 소작인의 관계가 아니야. 이거 지금도 땅을 빌렸으면 돈 내는 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자기가 땅을 안 빌렸어도, 심지어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어도, 뭐죠? 예전에 귀족들에게 내야 하는 것들을 계속 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경제 내적인 어떤 그 권리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봉건적 잔재들이. 그 중에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쌍스가 있어요, 쌍스. 쌍스는 뭐냐면, 한패지대라고 하는데, 모든 평민의 토지에 부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토지를 빌리는 데가 아니라, 예전에 농노였던 그 평민들이 자기 예전에 상전들에게 돈을 주는 거야. 자, 이 쌍스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쌍페라는 게 있어, 쌍페라는 게 있는데, 이건 생산물지대. 생산물지대는 뭐냐 하면, 이거는 예전에 중세시대 때, 봉건 농노들이 영주된 때 지대 납부하고 나서, 노역지대하고 나서, 헌물 납부도 하죠. 이게 계속 남아있는 거야. 간행들이. 그 다음에 이제 쌍페라가 있고, 등등등,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자, 쌍스나 쌍페라는, 이거는 지금 어디에서 기원된 권리들이야. 예전 봉건적인 어떤 잔재들 기원. 이게 없어지지 않았어, 계속. 특히 제일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쌍파네요. 생산물지대. 그래갖고 이 생산물지대에 있는 어떤 권리들, 경제적 권리는 누가 또 사들였냐면 부르주아들이 사들였죠. 그러니까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이 할 때 요걸 폐지시켰어. 명예특권에 있는 것들.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사문화될 거야. 의미 없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경제적 공공지대 이런 것들을 폐지했는데 요거는 폐지시켜주겠다. 근데 이것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냥 돈 주고 폐지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왜냐면 부유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로 그때는 말이 그렇다죠. 유사 폐지지만 실제로 다 폐지됐어. 국민이 인정 안 했죠? 네. 자, 뭐 이런 그 복잡한 권리들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이제 있고, 자, 귀족들도 이제 그 뭐냐면, 그 외에도 명예특권이 있고, 그 다음에 명예특권 수용권이나 군대 교화, 재판소 고위 독점권이 있고요. 그 재정적 사법적 뭐 특권도 있다고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또 뭐냐면 참수형도 특권이에요. 사법적 특권 안에 참수형도 있었는데, 그 이제 유럽에서는 그 죽을 때 두 가지가 있어. 교수형과 참수형이 있죠. 교수형은 뭐죠? 목매다 죽는 거죠. 참수형은 목이 잘려서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찰스 1세는 왕이기 때문에 도끼로 이렇게 잘려서 죽잖아요. 목이. 그래서 귀족이나 왕들은 목을 잘라서 죽는 것이 특권이야, 일종의. 이게 좀 이상하지만 교수형이 특권 같은데,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 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죠. 평등하면 하향 평준화돼서 상향 평준화돼 있어. 상향 평준화 되죠. 죽는 것도 상향 평준화. 다 뭐를 통해 시켰죠? 참수형으로. 예. 그래서 이제 참수형도 일종의 특권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귀족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창건 귀족이가 범법 귀족이죠. 창건 귀족은 예전부터 활동 귀족들이고, 범법 귀족은 이제 부르주아 중에 상층 부르주아였어. 이 사람이 돈을 주고 덕가지를 사죠. 고등보급집이나. 그래서 이들을 범법 귀족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세습이 돼요. 그래서 두 종류가 있었다는 거. 그렇지만 이들은 제약이 있어요. 일단 사업 활동을 금지해요. 그래서 귀족들은 사업 활동 못해. 영국의 젠틀하고 다르죠. 영국의 젠틀은 뭐죠? 창사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상공업자 중에 상당수가 뭐죠? 또 젠틀 출신이죠. 자, 근데 이제 사업 활동 금지하고, 또 남자 평민들과 결혼을 금지시켜. 그게 웃긴 건데, 남자들은 여자 평민들과 할 수 있어. 근데 그 여자들은 남자 평민들과 안 돼. 그래서 이게 절대로 안 돼요. 좀 약간 이제 이것도 좀 근데. 자, 하여튼, 그 당시 여자가 만약에 평균을 보냈다. 그럼 귀족지위가 상실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제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은 그 장사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상실하면 어떻게 되냐? 몰라 그래요, 사람들. 그리고 상당히 몰락 귀족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들도 상당수가 또 그 계몽사당에 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신분 중에 일부가 계급 배반을 해갖고 어디에 달라붙었죠? 나중에 30분에 달라붙었던 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나팔루나 밀라보 그런 사람들이 귀족 출신의 헌법가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었다. 30분을 보자. 30분들은 그 1, 2신분이 아니면 다 30분이야. 그래서 그 30분은 그 계층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그 30분 안에 경제적 부의 소유에 따라서 그 부르주아 계층이 있고, 농민 계층이 있고, 그 빈민 계층이 있고, 그냥 거지들도 있어. 이게 다 30분이야. 예. 자, 그래서 상당히 넓은 포괄적인 계층들이다. 그럼 부르주아 계층들 보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금융과 상공업에 종사했고, 그 다음 법률가, 의사, 군필가 등 자영업에 종사했던 계층들이죠. 그래서 이제 중세 말에 성장해서 이제 나중에 지리산의 발전과 자본주의 발전을 발전했는데, 이들은 돈은 좀 있어요. 근데 뭐는 없죠? 정치적 권력이 없죠. 그리고 지금 탑바의 길드적인 어떤 잔존들이 계속 남아있어. 그러니까 자본주의 발전시키고 상공을 유통시키려면 그 봉건주의 잔재를 탈출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전대왕권을 지지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봉건주의 잔재와 같이 있는 전대왕권을 어떻게 해요? 타봐야 되겠죠. 자신이 더 나가려면. 예. 그래서 이들은 상당수가 또 사회적 계몽주의 영향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농민인데, 농민이 제일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 인구 증가가, 그 다음 분할산 국제, 아까처럼 그 프랑스 땅은 뭐죠? 되게 영세하다고 했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장자산 국제가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분할상속이 되거든요. 예.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타이어, 지세, 교회의 10분의 1, 소득세 등 직접세와
특히 염세인데 이 염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염세는 뭐냐면 국가가 염점을 독점하거든요. 처음에 특권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밀매염, 밀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뭐 해서 있는데 하여튼 이제 염세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구역이나 생산물지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재 권력 제한을 받는 거 특히 방목이나 수렵금지를 했죠. 귀족들이 이런 게 부담이 있었다. 자, 그럼 프랑스의 사상적 배경은 당연히 뭐겠어요? 예? 개봉사상이죠? 개봉사상이 널리 확대됐다는 거. 그래서 불교자 계급 사이에 선행을 했고 특히 루소의 사상을 영향을 받았고 이건 불교자뿐만 아니라 귀족 계급도 서로 공유를 하고 있었어요. 이 개봉사상은.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의 성공 이런 것들이 시민 계급에 자극을 주죠. 거기에 참여했던 이제 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좋아가지고 뭐냐면 프랑스 대공을 일으키는 주요 역할을 했고요. 자, 결정적 계기는 이제 뭐죠? 재정이죠. 국가 채무의 증가인데 그건 뭐냐면 이 루이 14세 때부터 왕조 전쟁을 이렇게 하죠. 쓸데없는 매정하고 거기다 미국의 독립영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 적자가 누적되면서 터져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왕실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트루브 같은 중동주의자들, 네케르 이런 것들 사람을 중요했는데 대개 트루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케르나 이런 사람 공통점이 뭐냐면 종전에 1신분하고 2신분은 연쇄 특권을 갖고 있었죠.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토를 갖고 있어도 그들에게 뭘 부과하는 거야? 세금을 부과하는 게 개혁의 주요 골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용비 이런 것들을 삭감하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왕실이나 그 다음에 뭐냐면 귀족들 반발을 일으켜요. 특히 이제 카노 같은 사람은 이제 재무장관을 취임하면서 보조지세를 부과해요. 이 보조지세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신분의 참여나 연세 특권 없이 다 1조 부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등법원 귀족들이 반발을 하게 되고 이들은 뭘 소집하면 고등법원을 반발하게 되고 카노는 더 나아가서 뭘 소집하려면 명사에. 명사에 뭐죠? 귀족들 모아가지고 뭐냐면 얘기를 나눠 너희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래서 이제 명사를 소집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귀족들이 명사가 아니다. 뭘 소집하자고 하신 거예요? 삼부에를 소집하라고. 그러니까 삼부에는 명사는 귀족들만 소집한 거죠. 삼부에는 전 계급이 소집된 거야. 특히 30분. 그래서 삼부에서 요구했던 이유가 뭐냐? 얘네들은 자기가 부과된 세금을 누구한테 떠넘기려고. 그 당시 30분에 떠넘기려고 뭐냐면 소집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30부에가 소집을 되죠. 30부에는 언제 3부는 언제 만들어졌죠? 필립 4세. 예? 필립 4세 때 뭐 때문에? 보니파티우스의 가세권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성직 가세권 문제 때문에 해갖고 보니파티우스 싸울 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루이 13세 때 좀 소집하다가 70년 동안 소집 안 했어. 그러다가 소집을 다시 한 거야. 그래서 3부에는 최근에는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30분에 그 다음에 정복신부에 라는 명칭어리가 더 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냥 보통 근데 3부에 하니까 3부에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3부에 소집하니까 이제 선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지에서 선거를 하게 되는데 대표국회에서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의견이 되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분별 투표를 할 것인가? 그거야. 그러니까 개인별 투표를 할 것인가? 이 첫 번째 문제이고요. 신분별 투표와 개인별 투표는 뭐냐면 예전에 중세시대 때부터 투표 방식이 뭐예요? 개인별 투표가 아니라 백일회처럼 신분별 투표야. 그런데 신분별 투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불려요? 30분 불리하죠? 1신분 한 표 나오고 20분 나오고 30분은 또 한 표 나오니까 2대1 구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30분이 수적으로 더 우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배 더 늘려달라. 그럼 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밑에 있는 시에어스의 제30분은 무엇인가라는 팜플렛이 이때 공부한 거예요. 뒤에 좀 살펴보겠지만 결국에는 루이 16세가 신분별 투표는 이제 위반 채 신분별 투표할 것인가 개인별 투표는 투표 방식 위반 채 30분은 늘려줬어. 그래서 1신분과 2신분에 보다 2배를 더 늘려준 거야. 근데 이제 1신분과 2신분 안에
그 성능파, 30분의 동류조율표가 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표까지 끌어나왔으면 어떻게 될까? 30분의 1이 되게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결정도 아까 말한 것처럼 신분별 투표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개인별 투표를 계속 요구하는데 그건 안 들어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가정 속에 선거하는 이제 가정 속에서 그때 시리아스가 제3신분은 무엇인가라는 그 유명한 그 뭐냐면 팜플렛을 공표했죠. 그 내용을 좀 보면요. 그 수능 기출에 나오고 인구 기출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첫째, 30분은 무엇인가? 전국이다. 왜 전국이라고 그랬겠어요? 인구의 몇 %? 차지하죠? 98%. 둘째, 오늘날까지 그들의 정치는 어땠는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30분에 의해서 독특권의 신분에 의해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아줬으면 한다. 쭉 있고, 그래서 결국에 30분 만에 의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제시한 것이 무슨 의회죠? 그거 있잖아. 하나, 둘, 셋, 네 번째인가? 국민의회죠. 국민의회. 그래서 국민의회 명칭이 우리 나온 거야. 이때 국민이라는 것은 누구만을 국민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대상하는 게 아니라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부유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국민 주권도 여기 반영되겠죠. 그래서 프랑스의 그 몽테스키에서 출마한 국민 주권서는 이 시에아스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이런 30분에 대한 그 관련된 30분은 무엇인가? 요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시간 될 때 꼭 읽어보세요. 전문을.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요거 설명해야 되겠네요. 네. 자, 그 30분 중심에 이제 국민의회 선포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그 당시 신분별 투표를 할 것이냐 개인별 투표를 할 것이냐 해결되지 못했고 일단 30분에 3분에 소집했어. 근데 해결 안 됐죠. 그래갖고 결국에 30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테니스코트에서 모여서 국민의회에 선포하고 테니스코트 서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지 않을 때까지 해산되지 않겠다. 그래서 개인별 투표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베르샤의 군대를 지켜야 하니까, 이 소물들은 그 당시 그 파리 민중들이 호응을 해서 그 당시 민병대를 조직을 하고, 그 다음 시행정을 접수하고, 어딜 공격하죠? 바스트 사건, 바스트를 공격하죠. 그 바스트 감옥을 습격하는데, 바스트는 왜 습격했겠어요? 그 당시 압제학 전제 그 상징이었죠. 정치범 수용소였다고 하는데 실제 거기에 정치범 수용소 없고 정신 이상자 2명 정도? 그래서 하여튼 거기 점령하고 나서 그 소문을 듣는 이제 농민들도 들고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혁명이 전국화돼. 그리고 농촌사회 대공포가 그걸 확산되면서 이걸 불을 붙였는데 농민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귀족들이 자기를 죽이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죽느니 귀족들 먼저 죽이자. 그러면서 농민들이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은 먼저 30분에 참여했던 엘리트 계층의 그 30분들 있죠. 부르주아 계층들이 불을 지피고 그걸 합대시킨 사람은 뭐죠? 파리의 민중들과 그다음 농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르주아의 위로부터는가 아래로부터는 같이 제외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또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국민회의나 국민공회에 이런 걸 반영이 되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겁을 먹은 그 루이 16세가 그 당시 그 부르주아 민원들에게 너네들 그 새로운 정부를 허용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무슨 의회죠? 국민의회예요. 국민의회. 그래서 이 국민의회는 있는데 국민의회는 이제 재헌의회라고 또 얘기하거든요. 왜 그럴까? 최초로 헌법 만든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한번 잠깐 밑에 보죠. 아까 이제 프랑스 정부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위로부터 흐름과 하나는 아래로부터 흐름이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위로부터 흐름을 이제 제도적 법률혁명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부터 흐름은 민중과 농민들의 혁명으로 구성되는데 사부회가 소집되니까 사부회에서 탄압을 하죠. 거기 이제 소집하는 가운데서 테니스코트 선언하고 마음껏 탄압을 받으니까 그에 호응했고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죠. 파리 민중들이. 그래서 어딜 점령해요? 바스티온을 함락하죠. 그래서 의회를 설립하고 나서 그 의회에서 민중들이 배제되니까 민중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의회는 그 대표 자본을 많이 갈 수 있는 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클럽이나 언론 활동을 통해서 민주운동이 전개되고, 그래서 그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위의 흐름은 부르주아 운동이 되는 거고, 밑에 흐름은 뭐가 되는 거죠? 민주운동이 되고, 위의 흐름은 국민주권원이고, 밑에는 인민주권원이죠. 그리고 부르주아 운동과 국민주권은 잘 대변한 의회가 무슨 의회죠? 국민의회고, 그 다음에 민주혁명과 그 다음에 인민주권의 원리를 잘 대변한 의회가 어떤 의회죠? 국민공회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 근데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위로 밑에 흐름만 강조해. 그래서 그 인권선언수도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그래서 1789년 인권선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1793년 인권선언서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책들이 1789년 인권선언서만 있어. 1793년 인권선언서가 책에 뒤져봤는데 딱 한 군데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돼 놨어. 1793년 헌법을 적고 있어. 인권선언 헌법을 받았는데, 자, 그래서 하여튼 좀 약간 그런 것도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프랑스 대혁명의 전개 과정을 이제 좀 볼게요. 213페이지. 프랑스 대혁명에 반발해서 프랑스 대혁명 가격화 부분 있죠? 213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프랑스 혁명의 발발. 3신분에 모인 세 신분의 대표들은 표결 방식을 둘러싸서 서로 대립하였다. 제3신분 대표들은 신분별 표결이 아닌 머릿수 표결을 주장하였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해산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다. 테니스 코트의 서약. 국왕이 국민의회를 탄압하자 파리 시민들은 전제정치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여 함락시켰다. 한편 농촌에서는 공건적 부담에 허덕이던 농민들이 영주의 성을 습격하고 장원 문서를 불태웠다. 이에 국민의회는 농민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봉건제 폐지 선언을 하였고 곧이어 인권선언을 발표하여 혁명의 기본 원칙을 천명하였다. 마침내 입헌군주제와 제3에 따른 제한선거제에 기초한 헌법이 제정되었고 새로운 헌법에 따라 국민의회가 해산되고 선거를 통해 입법의회가 소집되었다. 한편 혁명이 자국에 전파될 것을 우려하던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위협하자 입법의회가 오스트리아의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혁명 전쟁이 발발하였다. 예. 자, 프랑스로 가격화도 한번 해볼까? 프랑스 혁명의 가격화. 혁명과 전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식량이 부족해지자 과격해진 파리 민중 상필로트가 왕궁을 습격하여 왕권이 정지되었다. 곧이어 입법의회 대신 국민공회가 들어섰다. 국민공회는 공화정을 선포하고 과격파인 자쿠뱅파의 주도로 루이 16세를 처형하였다. 자쿠뱅파는 온건파인 트롱파를 숙청하고 공화제와 보통선거에 기초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였으나 그 실시는 유보하였다. 그리고 공건적 공납을 무상으로 폐지하였으며 토지 분배, 징병제 도입, 의무교육, 식구가격제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자쿠뱅파의 지도자 로베스피에르는 혁명재판소를 설치하고 반혁명 세력을 처형하는 등 공포정치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공포정치가 지속되면서 이에 염증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였다. 결국 그는 데르미도르 반동으로 실각하고 처형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시간을 보니까 국민의회 정도가 끝날 것 같아. 네. 자, 그 국민의회는 이제 그 정책 지향을 이제 보면, 초기상을 보는 거예요. 초기 이제 상황을 보면, 국민의 정책 지향부터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국민의회 정책 지향은 여기 안 나간다. 그 밑에 있네요. 자, 재선을 같은 건 대의제 이끌어갈 자유민주주의야. 그래서 제한선거죠. 그래서 그 권력을 양도할 수 있다고요. 누구한테 양도하죠? 못 사는 사람이 잘 사는 부르주아 계층들이. 그래서 그 부르주아 계층들의 생각은 보통 선거가 아니라 제한 선거야. 왜냐면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최근 의식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제한 선거를 주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와 평등을 결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평등은, 여기서 평등은 재산착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권리의 평등, 법적 평등이야. 그래서 그 신분제는 인정하지 않고, 그 신분제 평등을 외치지만 그것은
재산차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가운데서 평등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적 평등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정치 평등도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적 평등에 따라서 정치 평등을 분배를 하죠. 그러면서 실질적 평등은 아니었다. 다만 여기에서 평등은 어떤 평등이다? 법적인 평등이야. 모든 사람이 신분적으로 동일하다는 의미지 어떤 정치적 권리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죠. 예, 요걸 좀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초기 상황을 볼게요. 초창기 상황 때는 혼란했어. 그래서 바수의 과목 습격 이후에 그 자치위원회인 민병대가 조직되고 도시에서는 그 농촌의 폭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대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고 영주의 저택이 습격당하고 봉건문서가 소각당하고 있는데 주의할 건 봉건문서가 소각하면 그 봉건지에 안에 남아있는 거 이렇게 있는데 이때 봉건문서라는 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실제로 농고와 영주는 이미 대체적으로 없어졌어. 근데 그 문서는 계속 남아있었어요. 형식적으로. 그걸 소각했어요. 그 의미가.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농민들의 가격함을 보고 그 당시 그 부효자들이 두 가지 반응을 일으켰죠. 하나는 공포감.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들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재빨하게 그 국민의회에서는 뭘 공표했죠? 봉건제를 폐지한다. 그래갖고 봉건제 및 그와 관련된 여러 의무와 권리 중 물건이나 사람을 농노제에 묻는 신분이 예습정한다. 그것을 표시한 모든 것을 무상으로 폐지한다.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 왜 의미가 없다고 했죠? 이건 이미 예전부터 200년 전부터 없어진 거야. 상징적인 존재야. 상징적인 거. 이미 사문화된 거거든요. 그건 의미가 없고, 자, 밑에 이제 의미가 있죠. 또 다른 모든 걸 돈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으며 다시 살 때까지 가격 및 방법은 국민의회에 결정된 것이다. 이 법률에 따라서 폐지되지 않는 권리 등 그 값을 다 지불할 때까지 계속 징수하였다.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경제 봉건지대, 쌍쌍쌍패, 특히 생산물지대는 거죠. 이걸 봉건적 유산폐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우주의는 어차피 없어진 권리들, 형식적으로 상징적으로 나온 권리들은 그냥 폐지한다고 이제 입박을 해놓고 리서비스 해놓고 실질적인 권리들, 자기가 일부 가지고 있는 권리는 계속 놔둔 거야. 근데 농민들이 있는 권리는 인정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없어졌다고 보면 돼, 이때. 이것이 공식화된 것이 뭐다? 국민공익 때 봉건제 무상폐지가 된 거야. 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관련된 그 기출 근거표를 읽고 넘어갈게요. 자, 1346페이지. 페이지 잠깐만요. 863번. 864번. 네, 한번 읽어볼게요. 국왕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하자 파리 민중은 봉기하여 바스티의 감옥을 습격하고 농민들은 영주의 성을 습격하여 장원의 문서를 불태웠다. 국민의회는 농민을 무마하기 위해 봉건제 폐지를 선언하고 인권 선언을 발표하여 혁명의 기본이임을 밝혔다. 자, 이때 봉건제 폐지는 봉건제 유상 폐지, 봉건제 권리의 대사기죠. 대사기 형태로 폐지시킬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죠. 이걸 이제 프랑스 인권선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문 17조가 있는데 되게 중요해요. 별표 2개 주목해요. 이거는 그 인권선언서가 아까 제가 2개가 있다고 했죠? 1789년 인권선언서하고 그 다음에 1793년 인권선언서가 있어. 그래서 이 1789년의 인권선언서는 1791년에 헌법의 전문 역할이에요. 전문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헌법에 보면 전문이 있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3.1운동에 뭐 개생해갖고 대한민국 입시학교 법정 개생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아닌데, 헌법은 아닌데, 헌법에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떤 정당성. 그래서 헌법 전문 역할을 하는데, 자, 인권,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조를 보면, 인간은
자유로운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태어나게 또는 태어나게 인간 자유롭고 그리고 그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그렇게 종속하였다. 자, 이거는 신분제 사회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특권과 제한부터 이제 해방이 됐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자연권이죠. 자연권. 자, 제2조에 보면 모든 정치적 권한의 목적은 인간이 소멸될 수 없는 자연권의 보존이다. 자, 근데 이 권리를 좀 보세요. 자연권 권리에서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그래서 저항권도 인정해주죠. 그럼 여기에서 자연권 중에 두 번째가 뭐죠? 재산권이죠. 재산권 되게 중요시해요.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면 저항권이죠. 누구의 사상을 면허받는 거죠? 누구의 사상을 면허받는 거고, 그리고 누구는 저항권을 언제 행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때 그때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예. 그래서 요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상당히 불우주하는 권이었다. 그러면 이거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잠깐 몇 페이지 보시냐면 609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는 609페이지에 보면 2조를 보세요. 2조. 이게 1793년 이제 인가가 시민의 권리선언인데, 자, 2조에 보면 이 권리는 평등, 자유, 안전, 소유권이다. 자, 여기 윤리의 게 뭐냐면 1789년에 어떤 뭐가 추가되죠? 평등이 추가되죠. 평등은 앞에 있어. 요때 평등은 어떤 평등일까요? 경제적 평등이에요. 결과의 평등이죠. 경제적 평등이 있어야지만 실제 정치적 평등도 보장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뭘까요? 이거는 모든 사람 다 정치적 평등한 거야. 그래서 무슨 선거제를 실시했다? 보통선거제를 실시했죠. 근데 거기에 보면 평등, 자유, 안전, 마지막은 뭘 줬어요? 소유권을 줬죠. 그러니까 소유권, 자유권의 개념을 인정하는데 다만 소유권이 앞서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밑에 그 제21조에 보면 제21조 보면 요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하여튼 요거는 제2조는 누구의 사상이 아니라 무슨 사상을 영향하는 거죠? 요소의 사상을 영향하는 거죠. 예, 요거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조를 보자. 모든 조건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무슨 주권주의죠? 국민주권주의. 그래서 이제 국민이라는 것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을 보면 법은 일반의지의 표현이다. 그래서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서 입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여기 일반의지는 누스의 사상을 영향받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17조를 재산권 불가침 신상을 받자. 또 하나 더 추가해요. 앞에도 또 했지만 17조에는 다시 하는데 신상 불가침 권리다. 그건 왜 있는 권리를 보냐면 그 당시 그 봉건제 유상 페이지를 정당화시켜요. 그래서 봉건제 권리도 일종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너네들 갖고 폐지시키고 싶으면 뭐냐면 돈 주고 폐지해라. 그럼 부유자들이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봉건적 지대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거와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 재산권 확립, 언론 출판의 신앙의 자유를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면 권리장정, 독립선언서, 뉴스의 사상을 열어가고 구제수의 모순과 구조의 탐구할 지향이 있고요. 저항권, 국민주권, 언론 출판 신앙의 자유를 되었다는 거. 여기도 평등인데 여기 평등은 뭐죠? 법적 평등, 신분의 폐지와 등하고 정치인 평등, 경제적 평등은 아니에요. 자, 가세평등, 재산권 낙인, 자, 중산층 부유자의 어떤 자연법적 관념이 반영됐고, 그 대표적인 게 2조와 17조에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연권의 보편적 개념을 적용해서 뜨거운 국가 및 그 사회 국가 원리를 제시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영성은 그 백인들만의 어떤 그 성격을 띠고 있죠. 근데 이 프랑스 인권선언서는 물론 실질적인 떠나서 좀 다를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 뭐죠? 모든 계층을 인종이나 성번을 초월한
모든 계층들이 포괄되어 있다. 물론 한계가 있어요. 여기 말하는 거는 프랑스의 혁명 때 여성의 평등을 외쳤던 그 혁명가들은 어디도 보냈죠? 반대대로 보냈잖아. 예. 그래서 한계는 있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국민의회 개혁을 볼게요. 별표 2개 추가되겠죠. 보통 이제 그 개혁 내용을 이제 쭉 보면 국민의회와 국민공회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10월 공기가 있었거든요. 이 10월 공기는 뭐냐면 이제 그 왕이 그 베르샤베 궁전에 있으면서 띵가띵가 놓은 거야. 국민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거 없는 이제 못 먹고 못 사는데 루이 16세는 정신 못 차리고 만약 앙투아네트와 베르샤베 궁전에 연애를 놀고 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갖고 그 당시 뭐냐면 여성들이 일어나서 빵을 다니면서 베르샤베 궁전까지 가갖고 왕을 강제로 데리고 온 거야. 파리로. 네. 그래갖고 이게 이제 10월 공기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국민의회가 본격적으로 개혁 작업을 하게 되죠. 예. 자, 그 내용을 보면요. 행정구역 정비.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행정구역 정비 내용을 보면 그 국민의회는 이제 무질서한 이제 지방행정제도를 개혁해갖고 전국을 비슷한 넓이에 93개 도로 구분하고 도를 다시 군과 시읍 군과 그 다음 면자치제 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앙시앙 레짐이 있었던 고등법을 폐지하죠. 그래서 이제 그 고등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지방행정 조직과 맞게 거기에 또 새로운 그 법원체계를 만드는, 그러니까 사법과 행정을 같이 일치시키는 그런 이제 제도를 이제 마련했다. 그 다음에 길드를 폐지했다. 자, 길드는 이미 전부터 뭐야? 공개되어 있었어요. 제도적으로 합의사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교회 개혁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교회 제도를 몰수해서 그걸 전부 아시나를 반영했죠? 근데 나중에 그 아시나를 너무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네? 인플레이션이 유발됐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이게 아시나는 국채인데 나중에 이게 일종의 지폐처럼 활용이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반영돼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부유주화와 부유한 그 농민층이 다르게 돼요. 그 교회지의 사람 중에 상당한 수를 뺏어서, 토지를 뺏어서 누가 갖게 되죠? 부유주화. 그 다음에 농촌, 부유한 농촌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부유주화, 부유한 농촌 세력들은 뭐가 된 거야? 보수화가 돼. 특히 농민 세력들이 보수화가 심화되는데 국민공회 때는 이제는 그 공공기준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까지 다 농민들이 나눠줘. 그래서 국민의회 때 한번 부유한 교회제도를 몰수했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국민공회 때 조만간 기족제도를 빼서 나눠주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제도를 받게 되니까 종전의 혁명정신을 삭제하고 이제 어떻게 보수화돼요. 그러면 누굴 뽑는 거죠? 다보려고 상태를 뽑는 거죠. 네. 자, 하여튼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성직자 공모 나와. 그래서 성직자들의 재산을 다 뺐고 성직자들이 국가에게 뭐냐면 공고를 받고 생활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완전히 교회를 통제하는 방식이죠. 그럼 당연히 누가 싫어하겠어요? 교황이 싫어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교황하고 갈등을 일어나고 이겠죠. 그 스토어레치하고 그다음 성직자 미사기법을 만드는데 이 성직자가 이제 선출하니까 이 사람들이 국가에서 공고를 받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내게 이제 취임할 때 선서를 하잖아. 마찬가지로 이들도 선서를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국민회에 충성을 맹세하겠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맹세를 하는 사람과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만 이걸 선서파라고 하고,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들 선서 거부파라고 하죠. 비선서 성직자들. 그래서 이제 두 개 진영으로 분열되어 있는데, 근데 의외로 종교 문제에서는 프랑스는 되게 뭐냐면 보수적이야. 민중들이 선서파를 지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서 거부파를 지지할 것 같아요. 선서 거부파. 종교는 철저히 뭐죠?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종교 문제만은 혁명적이지 못했어.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다 이제 어디에 폐지돼요? 나중에 이제
뭐 성직자 민사 기법이나 이런 것도 다 있는 것들은 나중에 나폴레옹이 제 교황과 화해하면서 없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내국간사 통행세를 폐지하고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내국간사 통행세가 있는데 그걸 폐지하고, 그 다음에 사포해법인데 노동자 결사 파업금지법. 이거 왜 만들었겠어요? 프로듀서 액트 만들었으니까. 그때 그걸 절차할 수 있는 세력이 없었죠. 왜? 프로듀서 액트 자기 그 대표 뽑아가지고 법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언제 폐지했냐면 나중에 제3공화국 때 폐지돼요. 이거는. 그 다음 봉건적 공당의 유산 폐지. 그 다음에 사법제도 개혁. 사법제도 개혁 아까처럼 고등법을 폐지시키고 행정구역 정비할 때 행정구역에 맞는 새로운 사법제도를 만든다고 했죠?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헌법을 제정했는데 1791년 헌법이에요. 그래서 그 헌법 내용이 요게 앞에 있는 1789년에 인권선언이 아니에요. 이거 뭐라고 했죠? 전문이고 그 전문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 1793년 헌법 내용이에요. 자, 1791년 헌법 내용이죠. 자, 일단은 정치체제가 뭐죠? 입헌군주제. 그 다음에 단원제 의회. 의회가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제한 간접선거. 그래서 유사한 시민들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했다. 아까 말했처럼 뭐냐면 재산이 있어야지만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뒤에 통을 만들어봤는데, 자, 이것도 몇 살의 그 간선절 교체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은 운동 출신이라고 수동 출신이 많아. 그러니까 세금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낸 사람을 운동 출신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어느 정도 일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줘.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일자 선거를 끝나고 나서 또 좀 기준을 높여가지고 또 선거권하고 피선거권 주고, 그 다음 2차 선거에 거쳐가지고 또 뭐냐면 선거권 피선거권 주고. 그러니까 재산에 따라서 등급의 재산의 어떤 따라서 각각의 선거할 때마다 제한을 준 거야. 이해되시겠죠? 예, 이것이 제한 선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국민주권에 각각 제한 선거를 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법의회인데, 입법의회는 요거는 나중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